안녕하세요. 네, 임현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교정직 경채가 시행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또 경채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고 경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교정학이 뭔지 모르고 이제 갑자기 짧은 기간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경채 대비용으로 입문자를 위해서 이 정도를 알고 출발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한 강의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가볍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뭐 교재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문자를 위한 특강 해서 만들어 봤고요. 한번 페이지를 넘겨보죠.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교정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교정은 말 그대로 범죄자 비행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품성을 바로잡아서 재사회화할 것이냐. 여기서 재사회화라는 게 교정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뭐 범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형법이라든지 이런 법에는 뭐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같은 이런 범죄가 규정돼 있고요. 그 중에 법에 적혀 있는 걸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고, 그다음에 법에 적혀 있거나 또는 법에 있지 않더라도 각종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들을 묶어서 넓은 의미로 실질적 범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은 실질적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비행소년이라고 하는 건 소년법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형사처벌, 형벌 외에 별도의 이제 처벌이 있는데, 처벌이 아니라 이제 보완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보완처분의 일종을 어떤 부과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소년은 송치처분이라든지 사회봉사명령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되는 소년들을 비행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잘 유도해서 재사회화 할 것인가, 이게 교정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형사처벌, 응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어떻게든 처벌해야지 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대 교정의 핵심 개념은 바로 재사회화라는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교정의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념은 여기 응보형주의하고 목적형, 그다음에 이제 교육형주의 세 가지 기본 이념이 있는데, 응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잘못에 대해서 바로 응보형 내지 이제 복수주의라고 합니다. 잘못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벌을 하는 개념이고요. 이게 원래 본래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현대 규정은 목적형주의가 등장합니다. 목적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은 그냥 응보를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 개선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재사회화할 것인가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응보형주의는 그런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목적형은 형벌 외에 다른 무언가의 재사회화라는 목적이 있다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교육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수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함을 강조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정을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고 출발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교장의 역사적 발전 과정인데 이건 되게 좀 길고 복잡합니다. 근데 앞에 보면 이제 복수 단계부터 시작해서 원시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 대 맞은 만큼 때려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성립이 되면서 위하 단계. 위하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에 두려워서 덜덜 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강력한 힘으로써 범죄자를 엄벌하는 이런 단계를 위하 단계라고 하는 거고, 공적인 형벌이 성립이 된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적 개선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건 18세기 말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인간 중심의 사회에 있죠. 유럽의 문예 부흥이라든지 공리주의라든지 바로 이때부터는 과거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관념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잘못에 상하는 만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처벌하는 이런 관념이 이때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정 모델에서 노동을 통한 교화 개선이라는 관념이 부각이 되면서 교육적 개선 단계라는 명칭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과학적 처우 단계는 19세기 말 이후에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그 자연과학을 범죄 원인론에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맘대로 선택을 해서 도둑질해서 뭐 재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질과 환경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사회 환경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출발하는 과학적 처우 단계고요. 예, 형사정책 파트로 가면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대비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실증주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소실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처우를 하고 뭐 치료면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관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상당히 가까운 시기죠. 수용자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던 그게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다가 수용자에게도 뭔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수용자에 대한 어떤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폭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수용자에 대한 인권운동이 전개돼서 수용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쭉 복수, 위하, 교육 개선, 과학적 처우,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 이런 게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고 학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교정시설의 발전인데 그동안 역대 발전된 교정시설을 쭉 나열한 겁니다. 가볍게 참고하시고요. 영국의 브라이드웰 교정원은 최초로 만들어진 시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역장이라고 하는 건 노동을 통한 교화 개선을 꾀했던 최초의 시설입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바로 최초의 형 집행을 위한 시설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3번에 이탈리아의 산 미켈레 가마원은 최초의 소년 교도소입니다. 소년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최초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벨기에의 간트 교도소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맨 끝에 보면 5번제의 기원이라고 되어 있죠. 5번제라고 하는 거는 엄정 독거제라고 하는 펜실베니아제 1인 1실 독거 구금하는 방식의 펜실베니아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도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혼거제 있죠. 그거를 적당히 절충한 형태가 5번제라고 부르는데 주간에는 공동 작업하고 야간에는 독거 구금하는 형태입니다. 그거를 최초로 시행했던 게 벨기에의 간트 교도소입니다. 이거는 시험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5번에 미국의 윌럭 구치소는 여기 펜실베니아제도의 시초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인 1실의 엄정 독거제의 최초 펜실베니아제의 시초가 바로 윌럭 구치소입니다. 그다음 미국의 엘마이라 가마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부정기형의 시초입니다. 부정기형이라고 하는 거는 형사처벌할 때 우리나라 성인들 형벌에 처할 때는 뭐 잘못을 저지르면 법에 적혀있는 범위 내에서 판사가 결정을 하죠. 징역 10년에 처한다, 5년에 처한다. 이건 정기형이고요. 상대적 부정기형은 단기가 얼마에 장기 얼마. 우리나라 소년 범죄자들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단기 1년에 뭐 장기 5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어야 되고 5년 그러면 최대 5년까지고 중간에 상태가 많이 양호해지면 중간에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상대적 부정기형인데 세계 최초의 상대적 부정기형은 바로 미국의 엘마이라 가마원입니다. 그다음에 7번에 미국의 5번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 자치제. 교도소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엔 한계가 있고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용자 자치제를 실시한 시초가 바로 미국의 5번 교도소입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교정 조직 및 시설이죠. 우리나라의 교정 조직 및 시설에 관해서도 간단히 좀 알면 좋겠는데요. 맨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법무부 차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각종 지방교정청에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해가지고 4군데 큰 묶음의 지방교정청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일선 교정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도소, 구치소, 그 다음에 이제 지소 해가지고 이런 교정시설들이 있고 현재 국가공영교도소가 39개, 그 다음에 구치소 11개, 그리고 지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망교도소라고 해서 여주의 민용교도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규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 같은 거는 우리 교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보면 교도소는 형 집행 업무라든지 또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교를 통한 재사회화 이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 구치소는 미결 수용 업무입니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고 교도소에는 형이 확정된 수용자라든지 또 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도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또 세부적인 내용이 또 들어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결 수용하면 수용자 하면 구치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딱 엄격히 구분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현실은 미결 수용 구치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도소를 일정 담정으로 구분해 가지고 미결 수용실을 따로 둬서 그 안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용 기준을 보면 구분 수용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9세 이상이면 교도소고 미만이면 소년교도소. 그래서 우리나라 김천에 소년교도소 있고요. 그다음에 미결 수용자는 아까 얘기한 구치소고 사형 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또 법령에 따라서 교도소인지 구치소인지가 정해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손가락 모양을 보면 소년원 나오는데 소년원이 형사처벌 받을 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이 될 때 가는 곳은 소년교도소고 소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 그중에 소년원 송치처분이라는 내용이 세 가지로 운영이 돼요. 1개월 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장기 소년원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보호처분이지 형벌이 아니다. 유의하시고요. 자, 구금제도입니다. 구금제도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일반적인 방법이 혼거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흔하게 90% 이상 쓰고 있는 게 여러 명 거실에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제고요. 독거제라고 하는 건 아까 잠시 펜실베니아제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1인 1실 독방에 수용이 되는 거고 펜실베니아제는 그 독거제의 일종입니다. 이건 종교적 참회 사상을 기초로 해서 만든 독거제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5번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독거와 펜실베니아제와 혼거제를 절충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 주간에 침묵하에 동료 수용자와 함께 작업, 야간에 독거구금 말하자면 주공야독입니다. 주경야독이 아니라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주공야독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과밀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요. 과밀수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판례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가 주된 현재의 과제이고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그리고 문제점 같은 거는 정상적인 생활하기 곤란하다. 또 교도관에 또 그저 업무를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블럼슈타인의 과밀수용 해소 방안이 많이 논의가 되고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무익한 전략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별적 무능력하는 소수의 위험한 사람에 한해서 수용하면 덜 위험한 사람들은 수용이 덜 되니까 과밀수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인구 감소 전략으로 정문정책이라고 하는 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교도소 출입을 막는 거예요. 출입을 하지 않고 교도소에 들여보내지 않고 어떻게? 여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집에 보내는 거죠. 또는 뭐 다른 조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후문 정책은 교도소 들어온 수용자를 빨리 내보낼수록 공간이 남으니까 과밀수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석방이라든지 선시제도 같은 제도가 있고요. 자, 나머지 양형 결정할 때 판사가 결정할 때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뭐 벌금형을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규정시설의 증설 전략이 가장 적극적이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 자, 비범죄화와 비형벌화입니다. 비범죄화는 자, 말 그대로 그동안 범죄였던 거를 범죄 목록에서 삭제해가지고 범죄가 아닌 걸로 취급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말하자면 비범죄화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형벌화 같은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자유형하던 거를 벌금형으로 한다거나 또는 형벌을 부과하던 걸 보완처분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형벌을 완화내지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비형벌화라고 합니다. 비범죄화와 비형벌화의 개념도 규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이버전 또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다루고 현대 많이 강조가 됩니다. 다이버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환인데요. 교정시설 내에서 일방적인 개호 통제 처벌보다는 사회 내 처우라고 하는
각종 여러 가지 사회 봉사 명령이라든지 수강 명령이라든지 수많은 제도가 많이 개발이 됐죠. 그런 것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교도소에 구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금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 이래서 부각이 된 게 다이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교도소에 구금이 되면 엄격한 개호 통제로 사회와의 단절이라든지 생활하던 직업 관계가 끊긴다든지 교도소 내에 뭐 악성 감염이라고 해서 교도소 내에서 질이 안 좋은 수용자에게 안 좋은 뭐 범죄 기법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유형에는 뭐 경찰에서 후방, 검찰 기소 후에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바로 교도소에 구금하지 않고 다른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 버전의 일종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다음 형집행법 이게 이제 특히 뭐 공채도 마찬가지고 이번 경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형집행법령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제1조고요. 목적 조항입니다. 수용자의 교화 건전한 사회 복귀, 처우와 그다음에 권리, 교정시설 운영,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아주 단순한 한 문장 같지만 여기서도 시험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교와 건전한 사회 복귀 앞에는 수형자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처우와 권리 앞에는 수용자라고 돼 있죠. 수형자, 수용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수형자라고 하는 것은 형이 확정이 돼서 형 집행을 받는 사람이고요. 수용자는 규정시설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을 이게 가장 큰 개념입니다. 통합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이거는 수용자의 개념을 연결해서 교정교화 사회복귀.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일단 설명부터 하면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의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이 돼서 형 집행을 받고 있으면 집행받는 과정에서 교정교화 사회복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수형자고요. 그다음에 처우와 권리는 교도소 내지 구치소의 각종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처우와 권리를 다 다루는 이 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부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자, 수형자라고 하는 건 바로 징역 금고 구류 확정돼서 수용 단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노역장 유치 명령 받은 사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노역장 유치 명령이라고 하는 건 벌금 과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노역장 유치 명령으로 벌금 과료를 대신해서 떼우는 일종의 징역형과 유사한 형태로 형을 집행하는 방식이고요. 요 징역, 금고, 구류형, 노역장 유치 명령 이 네 가지가 수형자의 개념입니다. 교도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용 생활을 하는 그런 의미고요. 나머지 2번 수용자에서는 수용자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에 갇혀 있는 사람이니까 미결 수용자니 사형 확정자니 각종 법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용된 자가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 중에 아까 1조 목적 조항 중 교화 사회복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형자만 해당이 된다. 그죠?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수용의 3대 원칙입니다. 구분 수용, 분리 수용, 독거 수용이고요. 구분 수용이라고 하는 건 각 수용자마다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성인 남자는 일반 교도소 수용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소년일 때는 뭐 소년교도소 이렇게 다른 곳에 수용하는 개념이고, 분리수용은 다른 곳에 수용하기 곤란할 때 같은 시설에 수용하더라도 각각 접촉을 못하게 철저하게 분리하여 차단한다 이런 의미예요. 철저하게 담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단하게 돼 있고, 나이 19세 이상 미만인데 구분 수용이 안 되면은 분리 수용하고, 기결수, 미결수, 그다음에 남자 여자는 다 분리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 수용은 1인 1실이 원칙이고, 우리나라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90% 이상이 홍고 수용 상태지만 원칙 규정은 1인 1실 독거 수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외 규정을 적용 많이 한다는 거죠. 밑에 제가 그래서 규정을 적어봤는데 형집행법 14조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으로 뭐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수용자의 생명, 신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화, 사회복귀가 필요한 경우, 이런 세 가지 예외에 해당이 되면 홍거 수용을 하고 있다.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실외운동. 이거는 수용자의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가 되겠고요. 실외운동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내에 허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외 사유가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뭐 작업의 특성상 필요 없다, 질병 등으로 오히려 해롭다, 우천수사 재판 등 부득이한 사정, 이런 것들도
원칙과 예외의 개념으로 시험에서도 중요시합니다. 자, 3대 외부교통권이라고 했는데 바로 접견과 편지, 전화 통화 이거를 3대 외부교통권. 외부교통권은 외부와의 접촉할 수 있는 그죠? 권리고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각각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접견을 허용하고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는 원칙적으로 무제한 허용이 됩니다. 뭐 편지의 통수를 뭐 한 달에 몇 통 이런 제한 없고요. 무제한 허용을 합니다. 여기도 일정한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전화 통화는 여기 문장에 있는 것처럼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허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접견이나 편지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개념으로 교도소 내에서의 어떤 상대적으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개념이고요. 여성 수용자, 남성에 비해서 여성 수용자는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 수용자와 장애인 수용자, 그리고 언어에 문화적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수용자, 그리고 아직 정서적으로 발달이 덜 된 소년 수용자, 이들이 특별한 보호의 대상입니다. 자, 유아의 양육 같은 경우는 여성 수용자의 처우 중에서 아기를 교정시설 내에서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고요.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신청을 하게 되면 소장이 특별한 불허가 사유가 몇 가지가 있고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무한정 아기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이런 18개월까지는 갓난아기를 모성 본능을 고려해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누진 제도 같은 경우도 교정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중요한 테마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고사제와 점수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고사제는 교정기관이 모여서 심사, 고사 내지 심사 같은 의미입니다.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탁월한 전문가로서 제대로 판단을 하는 장점도 있지만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겠죠. 쟤는 저런 놈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2번 점수제라는 게 부각이 됐고요. 책임 점수 소각제라고 하는데 각각 수용자마다 일정한 소각해 없애버릴 책임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 어떤 행위마다 점수를 소각해서 다 소각이 되면 상급으로 진급하는 이런 제도를 점수제라고 합니다. 점수제는 뭐 잉글랜드제를 일부 변형한 아일랜드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상대적 부정기형 제도를 운영하는 뭐 엘마이라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경비 등급별 시설 나오는데 각각 경비 등급을 4가지로 나눠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모범수에게는 개방시설이고 그다음에 모범수보다 그 다음 단계가 완화경비시설이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 통상의 수용자들이 일반 경비시설이고 엄중하게 통제해야 될 사람들은 중경비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엄중한 중경비시설 하면 예전 청송교도소, 지금으로 말하면 경북 북부교도소, 그게 이제 중경비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처우 등급의 구분인데 등급은 기본 수용급, 이건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구획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경비처우급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신 그 시설과 연관이 돼서 개방, 완화, 일반, 중경비처우급 이렇게 4대 등급으로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 개호의 정도, 그다음에 처우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이고요. 개별처우급은 그 개별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처우를 실시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직업훈련이 적합하다. 이 사람은 또 몸이 신체적으로 의료처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처우를 실시하는 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등급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경비등급별 접견에 허용했습니다. 아까 접견 잠깐 얘기했는데 횟수가 또 각각 달라요. 개방처우급 모범수에는 매일 한 번씩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완화경비, 일반 중경비 처우급은 월 6회, 5회, 4회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낮은 게 월 4회죠. 미결 수용자는 매일 1회이면서 변호인 접견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수사재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접견은 별도로 보장합니다. 사형 확정자는 매월 4회 보장하게 돼 있고요. 분류심사라고 하는 것은 수용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별처우 계획 수립하고 조정하고 처우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심사 방법이고요. 자, 심사의 종류에는 신입심사, 재심사라는 게 있고 처음에 형이 확정이 돼서 들어온 사람에게 개별 처우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걸 신입심사고요. 그 다음에 신입심사 이후에 진행이 되다가 일정한 형기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재심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벌의 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 부정기재심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재심사의 종류입니다. 형집행법상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도 교육과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보시면 검정고시반, 방송통신 고등학교 과정, 독학사 과정, 그리고 방송통신 대학, 전문대학 위탁교육,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과정 이런 각종 교육 과정이 일정한 등급을 요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한 아까 보신 경비처우급의 제한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 작업의 부과도 우리 교도소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 징역형 수용자라든지 금고 구류형 수용자는 일단 작업의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교화도 제가 묶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중에 교육교화부터 보면 징역형 수용자는 교도소 내에 들어가서 교육교화도 그죠?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고 작업도 다 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역장애 지명령은 벌금 과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노역장에 가서 작업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업 의무 있는 거고 교육교화 프로그램은 의무가 없고요. 금고 구류형 수용자는 징역형과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작업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교화는 받아야 되고 작업은 본인이 원하면 신청에 따라 하는 거고 의무는 없는 사람이 금고 구류입니다. 사용확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시험에서도 많이 중시되는데 교육교화 같은 경우 심리 안정이나 원만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장의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본인의 신청과는 관계없는 거고요. 작업은 신청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미결 수용자는 교육교화든 작업이든 모두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표는 시험에서도 아주 활용 가치가 높은 내용입니다. 자, 작업하면 작업 수입이라든지 작업 장려금, 위로금, 조의금, 돈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작업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 수입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100% 국고 수입이고요. 작업 장려금은 근로의욕 고취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작업 장려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적 조치입니다. 반드시 주는 게 아니라 맨 끝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죠. 재량상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금,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나 직업 훈련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금, 조의금은 지급한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기후제도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있다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회에 나가서 일정한 사회 일을 돌보고 돌아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쭉 뭐 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의 보방제도라고 있는데 보방과 좀 유사한 제도로 이제 기후제도가 있습니다. 기후에는 뭐 일반 기후와 특별 기후라는 게 있고요. 일반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되게 복잡한 요건이 있어요. 뭐 6개월 이상 형 집행 받아야 되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 지나야 되고 교정 성적 우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후 사유에도 일반 기후 사유에 해당이 되고 뭐 그다음에 경비처분 요건도 하위 법령에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1년에 매년 끊어가지고 1년 중 20일 내에 허용할 수 있는 제도고요. 특별기후라고 하는 것은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이라든지 직계비속의 혼례 딱 사유밖에 필요 없죠.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사유만 있으면 한 번에 5일 이내씩 특별기후가 가능하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죠? 가족 배우자의 직계비속 사망이니까 뭐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다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구금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후도 쉽게 허용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규정시설 내에서 판단해서 내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미결 수용자의 처우, 이것 시험에서 많이 중시되고요. 미결 수용자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가장 기본이고요. 형집행법에도 무죄 추정받고 합당한 처우받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처우의 아주 중요한 내용만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미결 수용자의 사적인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관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교정시설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로 그런 것들을 뭐 학문 연구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둘러볼 수 있는
절차가 창관인데 미결 수용자의 거실과 또 사형 확정자의 거실은 창관이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 중엔 사건 관련자는 분리 수용하고 접촉 금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발 수용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의 자료를 보면 막 스포츠 머리로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된 적이 많잖아요. 지금은 본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아까 접견에서 잠깐 보셨죠? 매일 1회고 변호인과의 접견은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형 확정자입니다. 사형 확정자 같은 경우 독거 수용. 일반인들도 일반 수용자도 독거 수용이 원칙인데 사형 확정자는 또 추가적인 중복적인 규정이 있고요. 독거 수용하고 자살 방지 등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혼거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자, 사형 확정자 거실 창관 금지. 아까 말씀드린 미결 수용자 거실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형 확정자 번호표 거실표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 접견 횟수는 월 4회.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확인했죠. 그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도 허용이 되는데 심리 안정이나 원만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월 3회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교도소 내에서 이제 금지되는 소지라든 각종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물품들이고요. 자, 마약, 총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범죄 도구. 그 다음에 주류, 담배 등 안전질서를 해친다든지 또 니은 무인 비행장치 전자통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도입이 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기억, 디귿, 리을 세 가지만 있다가 음란물 상행위까지 무인 비행장치 등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기기가 개발이 되고서 이것도 소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규정을 둔 건데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소장은 2번 무인 비행장치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자, 형집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입니다. 교정장비, 수용자들을 어떻게, 그죠? 일종의 이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각종 전자장치 있죠? 전자감지기니, 경보기니, 물품검색기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수용자의 안전질서를 통제하고 개호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보호장비는 수갑, 포승, 머리 보호장비, 뭐 발목 보호장비 등등등. 요거는 일정한 사유에 한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 뭐 호송이나 도주자살, 자해 등등등 있죠. 이때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강력한 제압 수단입니다. 보안장비는 교도봉, 전기교도봉 등등등 이거는 조금 더 어떤 타격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이것도 일정한 사유에 있을 때 보안장비를 쓸 수가 있고 맨 끝에 있는 무기에는 권총, 소총, 기관총,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엄중관리 대상자입니다. 엄중관리 대상자는 교도소 내에서 특별히 일반 수용자보다 통제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들이고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심 대상, 그다음에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가 있고요. 관심 대상 수용자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 막 난동을 피거나 소란을 피거나 사고 칠 우려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조직폭력 수용자는 평상시에는 얌전히 있다가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에 한해서 그죠?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고 마약류 수용자는 마약을 몰래 흡입하거나 반입을 시도할 우려가 높은 대상자. 딱 세 가지입니다. 번호표, 거실표, 색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교도소 관련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관심 대상 수용자하고 조직폭력 수용자는 노란색입니다. 일반 수용자가 흰색이면 노란색이면 관심 아니면 조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마약류 수용자는 파란색입니다. 근데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약을 흡입하다 들어와 가지고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고 쳐 가지고 관심 대상 수용자 됐다 그러면 관심과 마약이 중독될 수 있죠. 이때는 앞순위에 따릅니다. 관심과 조직이 노랑이고 뒤에가 파랑이니까 앞순위인 노란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징벌 대상행위. 교도소 내에서 사고를 치면 형사처벌이 아닌 징벌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보죠. 형법 등등등에 따라 형사법률에 저촉된 행위.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수용자를 폭행을 했다. 그러면 형법상 폭행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죠? 징벌과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2번에 자신의 요구 완철 목적 자해하는 사람이라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교육 등을 거부 태만히한다. 그다음에 금지 물품 반입 등을 시도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직무 방해 목적으로 거짓 사실 신고라든지 안전 질서를 위하여 법무부로 정하는 행위. 바로 이런 것들 대상이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벌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징벌의 종류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에서는 매우 중시하게 다루는 거고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도소 내에서 사고 치면 이런 징벌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가 있겠고요. 제일 가벼운 게 경고부터 근로봉사 50시간 이내, 작업장려금 삭감 3개월 내에. 작업장려금 아까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쌓인 내용을 최대 3개월까지, 3개월치까지 삭감하는 조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4번부터 14번까지는 각종 30일 이내의 제한입니다.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 열람, TV 시청 제한 등등등. 맨 밑에 있는 금치라고 하는 거는 4부터 12번까지. 시위운동 정지는 원칙적으로 금치할 때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판례에 의해서 법령이 개정이 된 거고, 30일 내에 공동행사 참가 정지부터 12번에 30일 내 접견 제한까지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걸 금치라고 해요. 제일 무거운 게 바로 금치입니다. 금치. 자, 34번.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인데, 교도소 내에서 억울한 꼴을 당했거나 법을 위반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죠? 그 사람은 권리를 구제받아야 되겠죠. 수용자로서. 구제수단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법적 구제와 비사법적 구제인데, 사법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예요.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고요. 법원에다가 각종 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헌법재판소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지만 수용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게 사법적 구제수단이고, 그 외에는 다 비사법적 구제수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청원제도, 소장 면담, 수뇌점검, 기타 행정심판 등등등 수많은 내용이 비사법적 수단입니다. 수용의 종류입니다. 수용의 종류 사유는 세 가지죠. 가석방, 석방, 사망입니다. 가석방이라고 하는 건 형기 만료 전에 나갈 수 있는 제도고, 석방은 뭐 형기 만료라든지 각종 사유에 의해서 교도소 출소하는 제도, 그리고 사람이 사망하면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이 종료가 됩니다. 자, 가석방과 관련한 거는 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가석방의 요건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거는 성인 수용자와 소년 수용자가 다릅니다. 성인 수용자는 뭐 형법의 규정이 있고요. 소년 수용자 같은 경우는 소년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년법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구에 이제 이번 내용은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인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금고, 일단 징역금고 집행주에 있는 사람만 가석방 대상이고요. 행상이 양호하여 뭐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이게 이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도 법령이 그렇게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무기 20년이고 유기는 형의 3분의 1 경과한 경우, 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요건 하에 가석방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무기 20년, 유기 3분의 1이죠. 근데 소년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무기 5년이니까 훨씬 짧죠. 그 다음에 15년 유기형을 받은 소년은 3년입니다. 소년 같은 경우에 15년 유기형이 뭐냐면, 왜 15년이라는 게 딱 잘라서 나오냐면, 18세 행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 무기를 선고할 수 없고 법에 의해서 15년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5년 유기형이 된 소년 같은 경우에는 3년만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년 범죄자들은 부정기형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때는 단기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시설 내 처우, 사회적 처우, 사회 내 처우인데, 이거 진짜 교정에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개념이고요. 자, 시설 내 처우는 교정시설 내에서 일방적인 뭐 처우, 교육 등등등을 의미하는 거고, 사회와의 접촉과는 무관한 차단된 처우, 이걸 폐쇄 처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처우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용자로서 외부와의 일정한 접촉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외부 통근 작업을 실시한다거나 외부 직업훈련, 귀유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사회와의 접촉이 허용이 되죠. 이걸 사회적 처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사회 내처우는 수용이 되지 않은 신분이 핵심입니다.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 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제 감독을 받는다. 가석방 같은 경우는 출소한 이후에 보호 관찰이라든지 가석방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통제를 받고요. 보호 관찰, 갱생보호,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등도 다 그래서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일정한 통제 감독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사회 내처우로 분류합니다. 특히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수용자 신분이냐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구분하면 매우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 37가지를 제가 다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이게 뭐 아주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많은 걸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머릿속에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을 읽고 수강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